네, 중국발 악재가 글로벌 증시 전체의 그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는 연일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지수도 16,000선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그 협상 타결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얼마나 호재로 작용할지, 그리고 대외 악재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일단 뭐 대북 이슈는 뒤로 차치하고서라도 글로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지금 뭐 상품, 통화,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주식시장까지 모두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겹쳐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장중에 나타났던 뭐 중국 시장의 변동성 내에서는 또 하나 이제 부각되었던 게 중국의 이제 정치적인 뭐 문제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SNS를 중심으로 장점인 전 주석의 뭐 실각설 그리고 뭐 체포설 뭐 이런 것까지 돌기 시작하면서 뭐 중국 시장은 이제는 뭐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 뭐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만큼 시장에 뭔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어저께 출발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을 보였다가 회복하는 힘이 장중에 나타났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디플레 우려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경기가 만약에 축소되게 되면 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느냐 뻔한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어디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전부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거기서 투자 축소하고 이익 축소되면 당연히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떠나서 그들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유동성의 공급이 이제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이 이어받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나머지 국가들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그만큼 뭐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빅스라고 하는 미국의 S&P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과거 한 7, 8년간 보지 못했던 속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9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을 때만큼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빠지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변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서브프라임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크레딧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뭐 CDS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붕괴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표들이 그때만큼 급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시장은 변동성을 키우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디의 공포, 즉 디플레의 공포와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반영하고 있고 이 경기 둔화를 받칠 수 있는 유동성마저도 지금 고갈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사실 이런 악재들이 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들려왔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알고 있던 악재였는데 이것이 유독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 부양책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까지 몇 년간 부양책 썼습니까? 2009년도부터 2014년, 15년까지 6년간 부양책 썼는데 미국 경제가 제자리에 돌아왔나요? 지금 과거보다 조금 좋아진 겁니다. 유럽 마찬가지죠. 지금 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그리스로는 추가적 유동성 공급까지 해주는 상황입니다만 유럽 경기는 독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머징 국가들은 지금 안 죽으면 다행이죠.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뭐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유가만으로 먹고 살았던 국가들은 거의 이제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부양책 자체의 효과가 없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그 부양책마저도 끊긴다라는 점에 시장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망가지면서 미국이 그동안 담당했던 총수요의 부족분을 중국에 공급이 채워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소비는 과거 대비 조금 늘었다지만 중국이 이제 이런 수요를 끌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원자재 국가들은 크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최종 소비재를 중국이 만약에 위안화 절하로 덜 쓰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한번
뭔가 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또 버블을 워낙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워낙 많은 버블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렸으면 지금 이렇게 충격이 안 올 텐데 그동안은 글로벌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버텼던 거죠. 그러니까 견고하게 버티다 못해서 이제 무너지니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균열이 갔을 때 처음부터 뭔가 손을 썼으면 덜 무너졌을 텐데 이 균열이 간 것을 그냥 내비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너질 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겠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무너졌는가? 여전히 뭔가 계속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의 둔화라든지 이머징 마켓의 스스로의 안정적인 무언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공동부양책 혹은 G20 국가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공동부양책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이전까지 시장의 뚜렷한 반등 요인을 찾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자체적으로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발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죠.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붕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중국발 악재가 시장에 들여오면서 중장기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악재도 있었습니다. 북한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새벽 2시에 극적으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오늘 짐을 좀 덜 수 있을까요? 일단 하방 경직성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장을 근본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이 북한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권에서 이거 가지고 급하게 반등한다, V자형 반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최근 이틀간 들어온 외국인 선물 매수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확실한 터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장이 기업 실적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지금 해외 경제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북 이슈 하나만으로 밀고 올라가기엔 조금 벅차다라는 거죠. 물론 관련 기업들, 현대상선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은 오늘 하루 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EWI, 즉 한국물 MSI iShares ETF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양봉 전환되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낙폭으로 보면 2%가량의 하락세입니다. 결국은 어저께 흐름을 반영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시장의 주 하락 원인이 북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반등을 강하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얹고 있는 세 가지 짐 중에서 하나는 일단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렸던 하락보다는 하락의 속도가 좀 더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낙폭 자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 정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의 시장 분석이나 평가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라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그러면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저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나고 나서 보면 한 2달,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락의 드라이버라고 불렸던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왜 파느냐? 실적이 안 좋아서 팔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실적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이제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캐리 트레이드가 금리에 따른 자금 이동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거기에 이제 환율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고. 근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선 우리 주식을 들고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원화 자체도 약세고요. 주식도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이 대부분 빚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중에서 정말 장기 펀드, 미국의 연기금이라든지 캘리퍼 같은 그런 장기 투자 자금도 있습니다만 단기 투자 자금들은 대부분 돈 빌려온 거거든요. 유럽의 제로금리 그리고 일본의 제로금리를 통해서 그 돈이 들어온 건데 이 돈을 갚으려고 했더니
오늘 엔화 보시면 엔화가 얼마나 폭등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화로 갚아야 되는 입장에선 우리나라에서 주식 깨지고 환율 깨진 것도 열받는데 일본 엔화로 다시 돈을 갚을 때 더 많은 돈을 주고 갚아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글로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문제로 보여지지만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주변 여건들 자체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뭐 대응법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도 주식 사면 안 되느냐? 정말로 뭐 용감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현금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면 조금은 살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주말에 한 10% 정도는 한번 발을 담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오늘도 만약에 시가가 하락하면서 출발한다면 한 20% 정도까지는 발을 한번 담가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 지금 뭐 낙폭과되기 때문에 올인해야 되겠다. 대북 이슈가 좋아졌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사면 뭔가 크게 벌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각 자체는 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복원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종목 사겠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다시 중소형주 살 수 있을까요? 뭐 지난 여름까지의 대장주라고 해서 중소형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투자 금액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배당 줄 수 있는 그런 뭐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을 일부 산다든지 아니면 뭐 대형주들 중에서 워낙 낙폭과대한 종목군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선택은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각국에 어떤 대응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그 정책 공조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난 2011년에 보였던 급락 이후에 굉장히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레벨 다운된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탄력적인 반등을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현금이 많으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걸 생각하고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주식 비중이 많다? 지금 뭐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들고 버티고 관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소형주 중심으로 워낙 고평가되었던 만큼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섹터별로는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 과다한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배당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켓 이슈 분석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 오늘장 선전략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